귀스타브 플로베르 보바리 부인. 우리가 자습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교장 선생님이 정복을 입은 신입생과 큰 책상을 든 사환을 데리고 들어왔다. 졸고 있던 학생들이 번쩍 눈을 떴다. 그리고 모두들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놀란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교장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그냥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손짓을 하고 선생님을 향해서 작은 소리로 말했다. 로제 씨, 이 학생을 부탁합니다. 2학년 반에 넣어주세요. 넣어봐서 성적과 풍행이 좋으면 상급반으로 올릴 테니까. 문 뒤 구석진 곳에 서 있어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그 신입생은 16살쯤 되어 보이는 시골 아이로 우리들보다 키가 훨씬 컸다. 학과의 암송이 시작되었다. 그는 설교라도 듣듯 다리를 꼬지도 않고 팔꿈치를 짚어 턱을 괴지도 않고 열심히 들었다. 2시에 종이 울렸을 때 자습교사가 그에게 다른 사람과 함께 줄을 서라고 쥐를 주어야만 했다. 우리는 교실에 들어갈 때 모자를 손에 들고 있기 귀찮아서 마루에 집어 던지는 습관이 있었다. 문턱에서 굉장한 먼지를 내면서 벽에다 후려치듯 걸상 밑으로 모자를 던져 넣어야 했다. 그것은 무척 멋있었다. 그런데 신입생은 그러한 식을 보지 못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할 용기가 없었는지 기도가 다 끝날 때까지도 모자를 무릎 위에 얌전히 놓고 있었다. 그것은 털모자, 창기병 모자, 둥근 모자, 수달피 모자, 나이트캡 등 갖가지 종류가 혼합된 복잡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볼품없는 그 모자는 말없이 입을 다물고 있는 백치 얼굴의 심각한 표정 같은 그런 불쌍한 느낌을 주었다. 타원형으로 받침을 넣어 부풀리고 아래자락에는 노끈 모양의 볼록한 줄이 석줄 있었다. 그리고 벨벳과 토끼털이 마른 목골로 엇갈린 빨간 줄이 쳐있고 그 위에 머리가 들어가는 부분은 자루처럼 되어 꼭대기에는 다각형의 판지가 돼 있었으며 그곳을 복잡한 장식끈으로 가장자리를 누벼 거기서부터는 가는 줄이 늘어졌고 끝에는 금실로 된 작은 술이 매달려 있었다. 이 모자는 새로 만든 듯 차양이 반짝거렸다. 일어서, 선생님이 말했다. 그가 일어서자 모자가 떨어졌다. 모두들 깔깔거리며 웃었다. 허리를 굽혀 주워 올리자 옆에 아이가 팔꿈치로 쳐서 떨어뜨렸다. 그는 다시 손을 내밀어 주워 올렸다. 그 모자는 벗어놓지 그래? 멋쟁이 선생이 말했다. 학생들이 또 와 하고 웃었기 때문에 가련한 소녀는 너무나 당황하여 모자를 손에 들고 있어야 할지 바닥에 놓아야 할지 또는 머리에 써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모자를 무릎에 올려놓았다. 일어나, 선생이 말했다. 이름을 말해봐요. 신입생은 허둥지둥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이름을 댔다. 다시 한번 말해. 당황한 목소리가 입에서 다시 새어나왔으나 반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에 묻히고 말았다. 좀 더 크게 분명한 소리로. 그러자 신입생은 대단한 결심을 한 듯 입을 있는 대로 크게 벌리고 누구를 부르기라도 하듯 샤를 보바리 하고 힘껏 소리쳤다. 와 하고 터지는 함성, 그것이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차츰 높아졌다. 선생님이 조용히 하지 않으면 벌로 숙제를 많이 내겠다고 소리치고 나서야 조용해졌다. 선생은 드디어 샤를 보발이란 이름을 듣고 그것을 차근차근히 발음하게 하고 철자법을 물은 다음 다시 한번 고쳐 읽었다. 오후 자습 시간에는 책상에서 사무용 토시를 꺼내 끼고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종이에 조심스럽게 줄을 그었다. 그는 일일이 사전을 뒤져 단어를 찾아보고 헉 힘들여 열심히 공부했다. 이 성실성을 지속한 때문인지 그는 예상대로 하급반으로 떨어지진 않았다. 그러나 그는 문법 같은 건 일단 알려주면 잘 기억했으나 작문에서는 멋진 표현을 할 줄 몰랐다. 부모가 학비를 절약하기 위해 늦게까지 학교에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라틴어는 마을의 신부에게 배웠다고 했다.
그의 아버지 샤를드니 보바리 씨는 전에 군의관 보였는데 1812년경 징병 사건에 관련되어 퇴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타고난 품체를 미끼로 그의 용모에 홀딱 반한 어떤 메리아스 상인의 딸에게서 6만 프랑의 지참금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미남이고 수염이 멋지고 박차를 자랑스럽게 흘리며 턱수염과 구렛나룻을 기르고 손에는 언제나 반지를 끼고 늘 화려한 옷만 입는 그는 상점의 외판원 같은 쾌활함에다 어딘가 늠름한 인상까지 주었다. 결혼하고 2, 3년은 처의 재산으로 살며 잘 먹고 늦잠 자고 커다란 도자기 파이프로 담배 피우고 밤에는 구경을 하지 않곤 돌아오지 못하고 빤질나게 카페 출입을 했다. 그러던 중 장인이 죽었는데 거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거기에 화가 난 그는 제조업을 한다고 뛰어들었으나 약간의 손해만을 보았다. 그 다음엔 농촌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다시 경영을 하려 했다. 그러나 인도산 직무를 모르는 것만큼이나 농사일을 몰라서 농장에서 몰아야 할 말을 타고 다니고 팔려고 만든 사과주를 통에 넣기 전에 자기가 다 마셔버리고 제일 살찐 닭도 자기가 먹고 돼지 기름으로 사냥용 구두를 닦는 등 형편없었다. 얼마 안 가 그는 모든 사업에서 숫제 손을 떼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하여 연 200프랑을 주기로 하고 코 지방과 피카르니 지방과의 경계에 있는 한 시골에 반 농가 반 주택으로 된 셋집을 얻었다. 거기서 그는 우울과 회환으로 신음하며 하늘을 원망하고 모든 사람을 질투하다가 끝내는 사람이 싫어지고 남은 여생이 남아 조용히 지내기로 했다고 말하면서 45의 나이에 벌써 세상과는 인연을 끊었다. 그의 아내는 옛날에는 남편에게 홀딱 반해 있었다. 뭐든지 이르는 대로 복종하고 사랑했지만 오히려 남편은 점점 멀어져 갔다. 전에는 쾌활하고 명랑하고도 애교 있던 그녀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김 빠진 포도주가 식초로 변하듯 까다로워지고 꽥꽥 소리 지르고 신경질적으로 변했다. 남편이 마을의 젊은 처녀를 따라다닌 것을 보거나 밤마다 술집이며 좋지 못한 곳에서 술냄새를 풍기면서 뻔뻔스럽게 돌아와도 처음에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참았다. 그러나 드디어 그녀의 자존심은 반항의 머리를 들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죽을 때까지 무서운 분노를 묵묵히 가슴에 간직하고 절대로 입을 열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일거리 때문에 쉬지 않고 뛰어다녔다. 소송 대리인과 재판장에게 가서 약속어음의 집을 기한을 알아내고 또 그 기한을 연기해 받기도 했다. 집에 있을 때는 다리미질을 하고 바느질과 빨래를 하고 고용인을 부리고 장부를 정리했다. 그러면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언제나 잠과 술에 반쯤 취해 거슴츠레 했었고 간혹 잠이나 술에서 깨어나면 그녀에게 욕짓거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잿더리에 침을 뱉어서 난로가에서 담배를 피우고 앉아 있었다. 사내애가 태어나자 유모에게 맡기기로 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자 이 아이는 마치 왕자처럼 귀여움을 받았다. 어머니는 잼만 먹이고 아버지는 구두를 신지 않고 뛰어다니게 했다. 진보파 사상가인 채 하며 아이는 짐승 새끼들처럼 벗고 다녀야 된다고 주장했다. 어머니의 생각과는 달라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소년이라는 것에 대해 일종의 남성적인 이상이 있어 거기에 따라 아들을 키우려고 하고 좋은 체격을 위해서는 스파르타식으로 엄중히 키우려고 했다. 불도 피우지 않은 방에서 자게 하고 럼주를 들이키는 법을 가르치고 종교의 여러 의식을 멸시하도록 가르쳤다. 그러나 날 때부터 얌전한 그 아이에게 아버지의 노력은 별 효과가 없었다. 어머니는 그를 항상 옆에 바짝 붙여두었다. 마분지를 우려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외로운 농담과 수다스러운 아양으로 가득 찬 끝없는 독백을 들려주었다. 고독하게 사는 그녀는 이 아이의 머릿속에 산산조각이 난 자기의 꿈을 몽땅 불어넣어 주려 했다. 이 아이가 성공할 것을 꿈꾸고 이미 어른이 되어 잘생기고 재주가 있어 토목과나 재판소의 공무원으로 자리를 잡은 모습을 상상했다.
그리하여 직접 읽는 법을 가르치고 집에 있는 낡은 피아노로 몇 개의 짧은 노래를 가르쳐주기도 했다. 그러나 학문 따위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보바리씨는 이런 걸 반대했다. 이 애는 관리학교에 넣어 공무원으로 만든다거나 장사에 미천을 대줄 여유가 있을 것 같은가 뭐니 해도 남자랑 그저 실력만 있으면 성공하는 거야 하고 말했다. 보바리 부인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곤 했다. 할 수 없이 아이는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녔다.